칵슬로스 루빈스타인 이 세 사람이 공저한 옵션 프라이싱 A Simplified Approach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3장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 포뮬러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RR의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우선 무위험 자산입니다. 원금 S를 투자하면 한 단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자율 R로 계산한 원리금 S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을 돌려줍니다. 그림에서 왜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가는 이 무위험 자산 때문이 아니라 위험 자산, 즉 리스키 에셋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스키 에셋입니다. S를 투자하면 U 곱하기 S만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D 곱하기 S만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U하고 D는 어떻게 정하나? 일단은 숫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U하고 D가 모두 1 플러스 R이면 이것은 리스키 에셋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 에셋이죠. 따라서 위험 자산을 리스크 프리 에셋이 아니라 리스키 에셋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U는 1 플러스 이자율보다 커야 하고 D는 1 플러스 이자율보다 작은 숫자여야 합니다. 올라갈 때 곱해주는 숫자 U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1 플러스 R, 가장 작은 것이 내려갈 때 곱해주는 숫자인 D입니다. 이 가정이 항상 첫 번째 자산을 위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항상 아비추라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플러스 이자율이 가장 작은 숫자이면 주가가 떨어져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이 항상 이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 플러스 이자율이 U보다는 작고 D보다는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무위험 자산의 S를 1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1 더하기 이자율을 주는 게 아닙니다. 1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을 주는 겁니다. 또 한 단위의 기간이라는 말 대신에 한 스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원 스텝 모형이고 앞으로 투 스텝 그리고 제너럴한 N 스텝 모형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한 스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스키 에셋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콜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풋옵션도 되고 선도 계약도 되지만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한 이해가 행사 가격이 K인 콜옵션이기 때문에 우리도 행사 가격이 K인 콜옵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CU, CD로 표현했지만 실제의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CU, 기초자산이 업스테이트가 되면 가격이 U 곱하기 S가 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U 곱하기 S 마이너스 K와 0의 큰 값입니다. CD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이 다운스테이트가 되는 경우에 가격이 DS가 되고 이에 대한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DS-K와 0의 큰 값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콜옵션의 페이오프에서 ST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형에서 ST는 U 곱하기 S 아니면 D 곱하기 S가 되는 겁니다. 기초자산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S, 노드가 올라갈 때 곱해주는 숫자 U, 내려갈 때 곱해주는 숫자 D, 무위험 이자율 R, 콜옵션의 행사 가격 K, 그리고 만기는 한 스텝 후다 모두 알고 있는 숫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S, U와 D, R, K, 만기까지의 시간 이렇게 6개지만 U와 D는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5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U와 D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도 되는지는 다른 레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 묶음이다 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CRR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 포뮬러는 이 5가지의 숫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는 유일한 하나 콜옵션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식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아비추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이 세상에 아비추라지 기회가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콜옵션이 가져야만 하는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은 프라이싱 포뮬러를 먼저 도출하겠습니다. 도출하는 과정에서 또는 도출된 식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노 아비추라지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점의 옵션의 가격 실을 어떻게 구할까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에로우디블 시큐리티,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리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품의 만기 시의 페이오프를 가져와서 X1, X2를 곱해주고 이것이 세 번째 상품의 만기 시의 페이오프와 같다라고 놓습니다. 그리고는 X1과 X2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그런데 논문을 보면 X1, X2가 아니라 델타와 B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을 따라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뭔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쉽게 해도 될 걸 왜 굳이 어렵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사실 델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델타는 블랙숄즈가 사용한 델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델타입니다. 아직은 델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안 보이지만 좀 더 어려운 걸 배우고 나면 델타를 델타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델타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연립방 정식을 풀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연립방 정식을 풀고 난 해일 뿐입니다. 델타와 B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상품의 페이오프를 복제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델타의 포지션을 취하고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는 B의 포지션을 취하면 세 번째 상품의 페이오프와 동일한 페이오프를 갖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기 시점에 동일한 페이오프를 갖는 상품은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식을 잘 정리하면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CU와 CD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잘 정리하면 이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리된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이게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리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연립방 정식을 풀고 그 해를 이용해서 리플리케이팅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포트폴리오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식을 잘 정리하였더니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리스크 뉴트럴한 게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위험에 대한 선호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리스크 어버스, 리스크 뉴트럴, 리스크 프레퍼링. 리스크 프레퍼링은 리스크 러빙, 리스크 시킹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냥 나는 리스크 프레퍼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구분 방법은 평균과 분산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가지의 상품이 있을 때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은 평균이 같다면 분산이 작은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리스크 프레퍼링한 사람은 평균이 같다면 분산이 큰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크든 작든 두 가지가 무차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상품의 평균이 S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면 첫 번째 상품에 S를 투자하는 거나 두 번째 상품에 S를 투자하는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기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같다고 생각할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가 확률입니다. 좌변은 Q의 확률을 이용해서 첫 번째 상품의 평균을 구한 거고 우변은 두 번째 상품의 평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다고 생각하려면 Q가 얼마일까를 풀어보면 Q는 얼마다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이 식이 우리가 보았던 P와 같은 모양이죠. 하필이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Q가 P와 모양이 같아서 이 P를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의 Q가 P와 같았으면 우리는 이 P를 리스크 어버스 프로버빌리티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냥 모양이 같아서 위험 중립 확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아비트라지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을 구하려고 리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식을 구했는데 그 식을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의 프로버빌리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비트라지가 발생하지 않는 가격이라는 거지 리스크 뉴트럴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확률을 노 아비트라지 프로버빌리티라고 불렀으면 리스크 뉴트럴이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많은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식을 받아들이면 이 식의 의미를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놀라운 점은 실제로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나 내려갈 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만 했지 확률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올라갈 확률이 50%이든 99%이든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식을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효용함수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어버스하다는 가정도 하지 않았고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는 리플리케이션으로 구한 식을 정리해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었지 처음부터 리스크 뉴트럴하든지 리스크 어버스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유일한 가정은 아비트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의미하는 바는 돈이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기 때문에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아비추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실은 아비추라지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그것을 발견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주 잠깐 존재하였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론을 전개할 때는 아비추라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이상이 원스텝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에로우드브루 스큐리티를 이용한 가격 도출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내용은 논문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충분히 도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구해보기 바랍니다.